안녕하십니까. TV메디컬 약손의 서상국입니다. 요즘 잠을 자도 피곤하고 또 나른하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봄이라서 그러려니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그런데 이런 우리 몸의 변화가 단순한 춘곤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갑상선 기능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갑상선 질환의 원인과 진단, 또 치료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여성 질환으로 알려진 갑상선. 암과 기능 저하 등 갈수록 갑상선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몸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 목이 불편하고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까? 뭐 혹도 너무 많고 여러 개고. 갑상선 결절은 크게 양성과 암으로 불리는 악성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경우 양성 결절로 진단되어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갑상선에서 혹이 발견됐다면 초음파와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결절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양성혹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양성이라고 진단을 하려 하면은 조직 검사 한 번 해서 우리가 진단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한두 번의 반복 검사로 확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양성혹으로 괜찮은 혹으로 확진된 분들은 그 혹이 암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양성혹을 정기적으로 꼭 관찰해 보는 이유가 크기가 이제 변화가 생겨서 커지는 이유도 있지만, 이런 양성혹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서 암이 생기는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거의 한 3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찰을 꼭 해야 됩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갑상선암의 발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조류에 포함된 요오대 과잉 섭취로 갑상선 유두암에 걸릴 확률이 다소 높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치료 예후가 좋은 만큼 암의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이제 가장 흔한 갑상선 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이 이제 유두암이라고 있는데, 그 유두암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임파선 쪽을 통해서 전이가 시작이 되고, 이제 많이 진행된 분들은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다른 이제 원격 장기, 다른 장기로 이제 전이가 돼서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다면 이제 갑상선 암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착한 암이라고 하는데 그 꼭 그렇지만은 않은 셈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유두암 자체가 워낙 이제 천천히 자라는 암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갑상선 암이 치료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갑상선 암은 우리 이제 동위원소 치료라는 게 있어서 수술하고 난 뒤에 혹시 이제 치료가 덜 된 우리 암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동위원소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동위원소가 암 세포를 찾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치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암에 비해서는 치료 성적도 좋고 예후도 아주 좋고 그렇습니다. 뚜렷한 원인과 증상이 없는 갑상선 질환.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갑상선은 혈액 검사, 초음파, 세포 조직 검사와 같이 비교적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밀 검사를 통한 조기 치료는 갑상선 질환의 완치율을 높이고 있다. 우리가 이제 갑상선 암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초음파 검사하고, 그다음에 초음파에서 특히 암이 의심되는 그런 초음파 소견을 보일 때는 반드시 세찜 세포 검사를 해서 암을 확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초음파에서 암이 의심되는 그런 혹이라도 암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초음파에서는 암이 의심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세침 세포 검사를 해보면은 암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침 세포 검사를 통해서 암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예후가 좋고 암의 진행 속도가 느려 일명 착한 암, 거북이암이라 불리는 갑상선암. 외과적 수술 방법에 있어서도 갑상선의 한쪽 혹은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 방법을 선택한다. 이분은 좌측 갑상선에 이제 한 9mm, 0.9cm 정도 되는 갑상선 유두암이시고요.
그 중앙경부 림프절에 갑상선 주위 림프절에도 전이가 있는 걸로 술전에 진단이 돼서 오늘 수술은 전 갑상선 절제술하고 중앙경부 림프절 같이 청소술 시행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아마 술 후에 방사선 동요연소 치료도 같이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갑상선을 다 전절제를 다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약물도 같이 복용을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갑상선이 다 이제 제거를 하고 나면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이 없으니까 갑상선 호르몬은 당연히 드셔야 되고요. 갑상선 호르몬은 저희 몸에 이제 꼭 필요한 호르몬이라서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지만 반드시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평생 드시게 될 거고, 그거는 이제 일정 기간에 동요연소 치료가 일단 끝나고 나면은 그 후에는 호르몬제를 계속 드시게 됩니다. 암을 포함한 갑상선의 여러 질환들,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윤현대 병원장을 포함한 전문 의료진들이 모였다. 갑상선 질환에 대한 특성화 치료센터. 그가 이토록 갑상선 질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분비내과에서 우리가 이제 진료하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분비내과를 전공하는 의사들은 대부분 당뇨를 전공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가 제일 많고, 또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이 이제 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었고, 또 당뇨병 쪽으로는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새로운 약제들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내분비내과 전공 의사들은 당뇨를 주로 이제 전공하고자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갑상선 질환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갑상선 질환은 발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과서를 봐도, 의학 교과서를 봐도, 다른 파트는 교과서가 뭐 4년마다, 2년마다 이렇게 개정될 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뀌는데, 갑상선 질환은 항상 그 챕터 그대로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그만큼 그걸 연구하는 의사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개척을 해보고 공부하는 게 또 좋지 않겠나. 2007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록된 갑상선 레이저 치료는 목 주변의 흉터를 최소한으로 줄인 비수술적 방법으로 특히 갑상선 양성결절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다른 암이나 우리 이제 양성결절, 다른 장기에 있는 암이나 결절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알코올을 주입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주파를 이용한다든지 레이저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열을 통해서 그 조직, 우리 이제 종양 덩어리를 응고개사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갑상선 쪽에는 이제 접목시킨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레이저라는 좀 더 좋은, 좀 더 정교하게 우리가 이제 종양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열을 접목을 시켜서 갑상선 분야에 이제 적용을 한 거죠. 네, 최근에 엄정화 씨도 그렇고 윤혜영 씨, 또 오윤아 씨, 이런 여러 여자 연예인들이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갑상선 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검진도 많이 늘었다고 하죠. 네, 예전에 비해서 정말 이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게 수술 후에 예후도 좋고요. 치료도 비교적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상선 암을 착한 암, 또 거북이 암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착한 암이라는 게 있을까요? 갑상선 질환에 대한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 윤현대 원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갑상선 질환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를 요즘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렇게 갑상선 암의 발병률이 높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건강검진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고 계시고, 또 이제 진단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과거보다 우리 이제 초음파의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잘 안 보이던 작은 암들도 초음파로 요즘 굉장히 빨리 발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 갑상선, 크기가 이제 굉장히 작은 암뿐만 아니라
크기가 큰 암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이나 이런 문제만으로 우리가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갑상선암은 이 방사능 피폭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최근에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 우리 이제 누출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1986년도에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이라는 곳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핵물질이 이제 누출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어린이들한테 갑상선암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런 방사선 피폭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겠나. 또 이런 이제 산업 폐수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나쁜 환경 유해 물질들, 네. 이런 것들이 또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암을 유발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갑상선 암이 증가한 이유가 이제 진단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갑상선 암에 대한 발병률이 높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갑상선 보는 의사들이 굉장히 실력이 좋고 예, 잘 보셔서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갑상선 암이 갑상선 유두암이라는 건데, 이 유두암은 우리 요드 섭취, 음식 중에서 요드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요드가 해조류하고 이 정제안된 소금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해조류를 굉장히 많이 먹고, 또 이제 대부분 장류 섭취, 천일염으로 만든 장류 섭취가 높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두암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제 주변의 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목감기인 줄 알고, 이렇게 목감기려니 하고 가볍게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는 갑상선 암이더라 해가지고 좀 네. 심각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갑상선 암이라는 게 눈에 띄는 어떤 뚜렷한 증상 같은 게 없나 봐요. 네, 일반적으로 증상이 잘 없습니다. 음. 그래서 대부분 뭐 목에 이제 이물감이 있다든지 목이 뭔가 조금 불편하다 하는 이런 좀 애매한 네. 증상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이제 갑상선 또 이제 목소리가 쉰다든지 또 갑상선 암이 굉장히 빨리 자라는 경우에는 목에 통증이 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진짜 뭐 감기랑 착각하기도 쉽고 이렇게 쉽게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인 것 같은데, 이 갑상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위치가 여기 맞나요? 예,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여성들에게 또 특히나 많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여성들에게 특히나 많은지 그게 또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예상하신 대로 그 여성 호르몬하고 네. 이 갑상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많아지면은 우리 갑상선 그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들, 그리고 또 이제 갑상선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이제 남자분들인 경우에 우리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런 갑상선 질환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조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 예.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여자분들보다 이제 환자 수가 좀 적긴 하지만 요즘은 남성분들한테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갑상선이라는 게 위치를 보면 목 쪽에 있는데, 남자들 이렇게 목젖이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뭐 이런 거하고 갑상선 질환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까? 남자가 덜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 뭐 그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이 모형을 보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 여기 이제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울대라고 이야기하는 아담스 애플에 예. 해당되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갑상연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이 갑상선은 이 아래쪽에 이 황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갑상선입니다. 위치가 전혀 다르네요. 이게 다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 갑상연골을 이게 이제 갑상선인 줄 오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제 서양 방패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서양 방패 갑자를 써서 이게 이제 갑상선인 줄 알고 갑상선이다라는 이런 이름을 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이름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아래쪽에, 울대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고, 남성분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남성 호르몬에 좋은 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혹이 생기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보다 네. 울대 밑에서 더 훨씬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이 안 됩니다. 여성분들은 조금만 이제 혹이 생겨도
볼록하게 박혀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 남성분들은 훨씬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게 한참 지나서 질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많이 발병이 되기는 하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발병을 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런데요, 이 갑상선 암을 제외하고도 갑상선 질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에서 생기는 질환은 크게 이제 우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있고 또 호르몬을 못 만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습니다. 또 갑상선에 이제 혹이 생기는 우리 이제 혹을 결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상선 결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상선 우리 이제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대사가 이제 항진되는 기능 항진증이 생기면은 체온이 올라가서 막 땀이 난다든지 덥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또 입맛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이런 증상들. 대부분의 다른 만성 질환들은 입맛이 떨어지면서 체중이 빠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입맛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빠지는 이런 증상이 생기고 또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뛰니까 또 손이 떨린다든지 뭐 또 장운동이 빨라지면 설사가 난다든지 이런 뭐 불면증이 생긴다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저하증은 이제 반대 증상들 이제 굉장히 춥고 오히려 체중이 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특징적인 게 입맛은 좋지 않은데 별로 먹지도 않는데 살이 자꾸 찐다. 그러니까 이제 비만의 또 중요한 원인입니다. 기능 저하증이 또 이렇게 그 변비가 생긴다든지 탈모가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갑상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갑상선 결절과 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 내과 전문의 윤현대 원장님의 강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갑상선 결절과 갑상선 결절 중에서 이제 발견되는 갑상선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이제 말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결절이란 게 쉽게 그냥 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갑상선에 생긴 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져져서 발견되는 경우는 한 3% 내지 7% 정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요즘 이제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니까 초음파를 해보면은 여성분들의 거의 한 30%, 20%, 30% 정도에서 결절이 발견되는 굉장히 흔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절이 있다 해서 다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 이제 그 결절 중에서 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 암인지 이 결절이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절이 있는 분 중에서 한 5% 내지 10%, 한 7 내지 8% 정도가 암으로 이제 우리가 진단이 되겠습니다. 이 갑상선 암은 그 여성분들한테 가장 요즘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그런 암으로 벌써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1등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한테도 이 암 발생률이 가장 빠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으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갑상선 암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다행히 갑상선 유두암이라는 예후가 아주 좋은 이런 암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갑상선 암 환자분들은 치료가 아주 잘 되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여포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들이 있는데 이 여포암은 처음 우리 이제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진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또 이 여포암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서구 외국에서는 이제 흔히 발견이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수질암이라든지 미분화암 같은 이런 암들은 다행히도 아주 드물기 때문에 저희들도 1년 뭐 계속 갑상선 환자만 보지만 1년 동안 갑상선 수질암 미분화암은 한 서너 명, 4-5명 정도 볼 정도로
굉장히 그런 드문암이 되겠습니다. 갑상선암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혈액 검사나 초음파 검사로 결절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의심되는 그런 결절이라면은 우리가 세침 흡인 세포 조직 검사라는 이런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인지를 이제 진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결절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이제 갑상선 스캔이라는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 우리 갑상선 결절 혹 중에서도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혹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갑상선 혹은 호르몬을 만들지 않습니다. 정상 갑상선은 호르몬을 만들지만, 근데 이제 혹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많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스캔 검사를 해서 이런 호르몬 만드는 혹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아마 양전자 전산화 단청 촬영이라 그래서 PET-CT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진 목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암 검진 목적으로 많이들 검사하시는 그런 방법인데, 이런 PET-CT를 찍어서 암을 또 발견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갑상선 암으로 우리 이제 진단이 되면은 PET-CT를 찍어서 암이 다른 장기에 혹시 전이가 없는지, 병기는 어떤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과거에는 그냥 이제 결절이 혹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초음파 검사만 해도 초음파상의 이제 혹의 모양만 봐도 저희들이 이게 이제 암인지 아닌지 거의 뭐 80~90%에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역시 초음파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우리가 이제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조직 검사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조직 검사가 이게 사실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조직 검사하고 달리 갑상선 조직 검사는 주사바늘, 아주 가느다란 주사바늘로 세포를 몇 개 뽑아서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 검사의 정확도가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정확한 검사를 하더라도 암인데 암이 아닌 경우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두 번 정도 반복 검사를 꼭 더 해보는 걸 우리가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여포성 종양이라고 있는데, 이런 여포성 종양인 경우에 이게 이제 암인지를 우리 이런 조직 검사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그 조직 검사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이제 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다른 방법들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 화학 염색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면은 그냥 현미경으로 암 이제 조직의 세포를 봐서 암인지 아닌지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조금 더 이제 분자 단계에서 암으로 발전되는 이런 소인이 있는지를 이런 염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갑상선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 유전자를 검사해서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액상세포 검사라 해서 우리 이제 갑상선 암 우리 이제 진단의 정확도도 높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빨리 진단할 수 있는. 과거에는 우리 이제 조직 검사해도 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요즘은 뭐 당일날 바로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감마 카메라라는 이런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갑상선 스캔 검사를 해서 이 갑상선 결절이 호르몬을 만드는 혹인지, 이렇게 이제 사진상에서 검게 보이는 이런 혹이 검게 나오는 혹은 호르몬을 만드는 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거는 좋은 혹이라도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혹이 되겠습니다. 이제 PET-CT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암 검진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PET-CT를 찍어서도 우리 갑상선 암을 진단해서 오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 이제 암을 또 진단하고 난 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암 전이를 확인한다든지, 또 이제 환자의 암의 병기가 어떤지, 또 치료 후에 완치가 됐는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PET-CT가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제 기존에 쓰고 있던 이런 장비들은 해상도가 한 5mm 정도까지밖에 찾지를 못합니다. 5mm보다 작은 혹은 못 찾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장비들은
우리가 한 2mm까지도 찾을 수 있는 이런 해상도들이 나와 있어서 특히 이제 갑상선 암인 경우에 갑상선 암은 요즘 워낙 조그만한 초기 암들이 발견이 많이 되니까 실제로 5mm 이하의 작은 암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더 높은 해상도의 장비로 사진을 찍어야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았는데, 나 PET 찍으러 갔는데, 찍고 나니까 암 없다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도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ET를 찍게 되면은,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전신에 암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PET라는 검사는 CT로 우리 몸에 전신에 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PET이라는 이제 동위원소 검사로 이 혹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이제 같이 확인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암 수술 후에 이제 폐에 전이가 이제 발견돼서 우리 왼쪽 폐 쪽으로 이렇게 검은 점이 2개 이렇게 전이가 있는 점이 보이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검사해서 양성결절, 괜찮은 혹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경과를 관찰해 봅니다. 반드시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성결절을 하더라도 이제 크기가 자꾸 커진다든지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증상이 생기고, 문제가 일으키는 이런 이제 양성결절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수술 외에는 사실 뚜렷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간단하게 수술하지 않고 우리 이제 물혹인 경우에는 이런 에탄올 치료, 또 딱딱한 혹인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혹을 없애는 이런 치료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이제 일반적으로 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이거는 뭐 그 크기에 관계없이 전이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가 다른 암들은 우리가 전이가 돼버리면 아예 수술 안 된다 하더라. 이런 뭐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갑상선 암은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수술을 합니다. 수술 후에 또 그 전이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상선 암은 전이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 후에 이제 조직 검사 결과나 이런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방사성 요드 치료라는 치료를 이제 보통 하게 됩니다. 우리 그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요드입니다. 그래서 이 요드에다가 방사능 물질을 붙여서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방사능 물질이 달려 있는 요드가 갑상선 암을 찾아서 암을 이제 죽이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런 방사성 요드 치료라는 이런 좋은 치료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남아 있는 암세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수술을 전절제, 특히 이제 갑상선을 다 떼내게 되면은 평생 이제 약을,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복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은 크게 이제 저희들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갑상선을 다 떼내는 경우, 전절제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갑상선을 반만 떼내는 옆절제술, 반절제 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절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재발률을 우리가 낮출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갑상선을 다 떼내버리면은 우리 혈액 검사로 이제 갑상선 암의 종양 표지자가 있거든요. 그런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해보면은 재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쉽게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옆절제술의 장점인 이제 수술에 따른 합병증의 빈도가 아무래도 전절제 하는 경우에는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평생 이제 전절제 하면 약을 먹어야 되지만 옆절제술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약을 복용하다가 평생 먹지는 않아도 된다. 또 약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옆절제술이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전이가 없고 갑상선 암의 크기가 1cm 미만인 그런 이제 암인 경우에 옆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방사성 요드 치료는 우리가 이제 크게 2가지 목적으로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예방적 목적으로, 수술 후에 남아있는 정상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우리가 전절제를 하든 나는 다 떼냈는데 갑상선이 남아있는 게 없는데 이제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수술로 전절제를 하더라도 외과 선생님 전절제를 하더라도 일부 조직이 남습니다. 신경 지나가는 자리나 이런 자리 다 못 떼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완전히 동영수 치료로 없애기 위해서 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남아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예방적 목적으로 치료하기도 하고 또는 수술로 완전히 우리가 암을 제거를 못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또 동영수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남은 갑상선 조직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또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 조직 남아있는 걸 완전히 다 우리 이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재발을 찾는 이제 종양 표지자 검사가 있는데 혈액 종양 표지자 검사가 있는데 남은 조직이 있으면 거기서도 이런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혈액 검사로 이게 정상 조직이 남아 있다면은 암이 있는지 재발된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저용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고용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량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입원을 해서 납으로 차폐된 방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고 예방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저용량으로 할 수도 있고 고용량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고용량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입원을 해야 되니까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용량에 비해서 고용량 치료를 하게 되면은 부작용은 뭐 비슷하지만 치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치료를 안 해도 된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납으로 차폐된 이런 방에 들어가서 한 2박 3일 내지 3박 4일 동안 혼자서 이제 약을 먹고 생활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치료가 되겠고 치료하시고 난 후에 보통 한 1, 2주 정도는 다른 사람과 이제 방사능 피폭 때문에 접촉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갑상선암은 갑상선암만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해서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법. 그리고 또 갑상선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찾아서 죽이는 이런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암들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가 좋고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제 약을 평생 계속 이제 복용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이제 정기적으로 꼭 검사를 하시고 관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내분비 내과 전문의 윤현대 원장님의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평소에 김, 다시마, 미역을 즐겨 먹는 편인데 이 음식들도 갑상선 원인에 발병이 됐는지요?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갑상선 질환과 이제 요오드 섭취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요오드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같은 이런 이제 자가 면역 질환들, 그리고 또 이제 갑상선 암, 아까 말씀드렸던 유두암하고도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오드는 일반적으로 이제 해조류, 방금 말씀하신 김이나 뭐 미역, 다시마, 파래, 톳 같은 이런 해조류, 그리고 또 이제 정제안된 소금, 천일염 같은 이런 소금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패류라든지 유제품에도 이제 조금씩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이제 좀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요오드 섭취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권장 성인 섭취량에 적게는 5배에서 한 10배까지 먹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갑상선 질환에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한 분들은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반드시 섭취를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청객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 갑상선에 작은 결절 같은 게 있으면 그냥 놔두면은 이게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갑상선 낭종, 물혹인 경우에는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딱딱한 혹, 우리가 이제 고형결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딱딱한 혹인 경우에는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크기가 자꾸 자라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어떤 연구 보고에 의하면은 그 고연결절인 경우에는 거의 한 90%가 빨리 자라진 않아도 조금씩 자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딱딱한 혹을 갖고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초음파로 꼭 이제 그 경과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혹이 커지는지를 보기도 하지만, 이런 딱딱한 혹, 양성 혹을 갖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일반 우리 혹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암이 생길 확률이 거의 한 30배 정도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새로 혹시 다른 문제되는 혹이 생기지 않는지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종양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크기가 굉장히 작은 종양이라면 이거를 그냥 뭐 다른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될 것 같거든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성결절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바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이제 크기가 자꾸 커진다든지 처음부터 굉장히 컸다든지 이것 때문에 내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저라든지 이런 치료로 이제 간단하게 제거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암이 지금 이제 조금 문제입니다. 네. 암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크기에 관계없이 수술을 하는 게 이제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크기가 굉장히 작은 0.5cm가 안 되는 이런 유도암인 경우에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만 5년 이상 이렇게 관찰한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 결과에서 실제로 5년이란 세월은 다른 암으로 치면 거의 완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기인데 5년이 지나도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한 6%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분이 그대로 있더라 이런 이제 결과가 있어서 과연 이렇게 이제 작은 유도암인 경우에 이 수술을 다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냥 경과만 관찰할지 아니면 이런 간단한 레이저 치료로 우리가 없애고 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갑상선 질환을 방치를 하게 되면 불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구 돌출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이 갑상선 이제 기능의 이상을 일으키는 병들, 항진증이나 저하증 같은 것들을 치료하지 않고 두게 되면은 뭐 불임이나 안구 돌출뿐만 아니고 특히 이제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제 심각합니다. 예. 심장에 부정맥이 생긴다든지 심부전이 와서 이제 숨이 차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심장에 문제 생겨버리면은 갑상선 기능의 이상을 우리가 치료를 하더라도 또 심장 질환 때문에 평생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더 이렇게 방치해버리면은 우리 이제 갑상선 우리 이제 중독 위기라는 또는 이제 뭐 점액 수종성 혼수라는 이런 좀 굉장히 어려운 병이 있는데 이런 병으로 훨씬 더 진행돼서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좀 치료를 하고 또 수술을 하더라도 고민이 되는 게 평생 이제 호르몬제를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보통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환자분들이 이제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고 전절제 수술을 받으면은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순간 갑자기 이제 환자분 가슴이 답답해지고 우울해지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약이 양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하면 되니까 우리 뭐 일반적으로 영양제 하루에 한 번씩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드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갑상선 질환은 우리 이제 조기에 발견하면은 치료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이런 치료만 받으면은 그 병의 예후가 아주 좋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소홀함 없이 우리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꾸준하게 관리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지켜보면은 그렇게 두려워할 병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 올림픽 단거리 선수 게일 덴버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레이브스병이라는 이 갑상선 질환으로 하지절단을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치료를 정말 잘 받고 재기에 성공을 해가지고 1992년에는요,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또 땄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갑상선 질환이 있다고 해도 크게 또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를 듣고 좀 마음을 놓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내분비내과 전문의 윤현대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